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을 임차인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네. 카트. 네, 카트. 소송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님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좋은 변호사님,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님도 좋을 수 있는데요. 사건은 그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맞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의뢰인이랑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대화를 해보고 사건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 맞는 변호사라는 네. 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런 사건 종류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 잘 알겠죠, 일단.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이 그런 사건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화해서 뭔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상담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모를 때는 그렇게 검색을 해서 뭔가 상담을 여러 군데 해보고 상담의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해 주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런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입소문이 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지인이든 사건을 진행을 이미 해본 사람이든 그렇게 추천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는 주로 그렇게 지인들 통해서 뭐 그냥 안다기보다는 제 사건을 해서 승소했던 그 분이 소개를 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검색하는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하지 않는다면 그 사무실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그 사무장이 상담하는 펌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직원이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홍보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과 전화통화 몇 번 해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님과 상담료가 있더라도 차라리 상담료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분이라면 그 상담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담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분을 선임하는 게 전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그 무료 상담 이런 네. 많으시던데 광고가.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들. 네. 상담은 아까 사무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변호사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절차가 상담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네네. 궁금하잖아요. 상담료는 얼마 정도 하시나요? 그 변호사 상담료는 사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 연차에 따라서 상담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뭐 30분에 3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놓고 네. 그 뭐 포스트도 이렇게 네. 나눠줬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게. 워낙 예전에 무료로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담료 포스터를 붙여놓고 상담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변호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상담료가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와 있는데 연차가 통상 5년 이상 올라가면은 뭐 10년차 변호사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30분에 40만 원 이상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1년 차에서 5년 차는 통상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상담료가 작으면 연차가 작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변호사 보수 에 대한 그 법률을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 목적 또는 보전권 권리의 값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소송이 어렵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얼마나 큰 금액을 청구하냐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소송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는. 그래서 소송 가액이라는 거는 얼마를 청구했니?
이걸 기준으로 소송 가액을 나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다. 네. 그럼 여기서 5천만 원을 기초로 해서 소송 가액을 네 번째 칸이죠. 5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 부분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속가는 그런 거예요. 청구하는 금액, 받고자 하는 금액. 근데 명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그게 돈을 얼마 받는지 뭐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금액으로 산출하지 않고 그것도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을 임차인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자기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한 또 1년 걸리죠. 그러면은 6개월에 1년 더하면 18개월이거든요. 그럼 9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500만 원 하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착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 표가? 명도는 왜 금액을 딱 손의 금액을 일반적으로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권리나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경우는 속가를 그냥 법원에서 일정하게 정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권리라고 하면은 뭐 지식재산권이라는 그런 권리 있잖아요. 그런 권리도 돈으로 산출하기는 힘드니까 뭐 그렇게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아까 명도 말고 차임이 밀렸으니까 그 차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내가 보증금에서 공제는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게 없지만 소송이 점점점 진행되다 보면은 그게 다 까이고 난 다음에 600만 원이 밀린 만큼 점점점 금액이 쌓여서 내가 받을 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공제가 되고 난 이후는. 그렇죠. 보증금 그러면 명도 플러스 돈을 손해배상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속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명도에 대한 속가랑 내가 받을 돈. 근데 원래는 보증금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차임이 밀린 부분도 내가 다 받을 금액인 거잖아요. 그것도 다 속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착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케바케이겠지만요.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명도 소송을 할 때 착수금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불하시나요? 주로 그러니까 명도 소송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뭐 500만 원 전후로 해서 받습니다. 착수금은. 근데 나갈 수 없는 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보낼 수 없는데 뭔가 다툼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착수금은 얼마 안 되지만 빨리 내보내는 만큼의 성공보수가 붙기도 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나가기 싫기 때문에 어쨌든지 시간을 끌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더 끌어주는 만큼 성공보수가 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돈을 더 많이 받아달라고 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착수금이 산정이 되는데 1억 원 이내면 통상 500에서 한 700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사실 그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것도 딱 금액이 얼마다, 소송비는 얼마다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게 참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소송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금액을 또 많이 받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보통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저 6개월인 것 같아요. 최저 6개월.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는 1년 이내 끝날 수가 있는데 통상 그렇게 보통 끝나지가 않고 항소를 또 하니까 완전히 확정돼서 뭔가 집행을 할 때까지는 통상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와서 이렇게 짐을 다 빼고 막 이러는 건가요? 법원에서 오진 않고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집행관이 오십니다.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판사님이 오실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여기를 명도를 시켜야 돼라는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도하라라는 판결문이 났을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집행관이 이 업무만 하시는 집행관이 있으세요. 그 집행관이 날짜를 잡아서 이 건물에 명도를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명도 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면 이 청구한 사람 중에서
참관할 사람, 거기 그 자리에 갈 사람 2명을 입회를 시켜요. 입회를 시키고 거기를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잠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아요. 그 열쇠공을 부를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을 미리 예납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날짜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만일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공이 와서 이제 열쇠공이 문을 따겠죠. 따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집기들을 다 수거해서 이제 보관하는 것까지 그래서 다 명도를 해주죠. 실질적으로 명도라기보다는 다 철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없애줍니다. 그 집행 뭐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 보관 비용도 미리 예납을 하는 거고요. 사람은 임의로 드러낼 수는 없죠. 사람은 내보낼 수는 없죠. 물건을 내보내는 거죠. 소송에 관한 어떤 이제 선임 비용이라든지 변호사님 상담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좀 흐리하게 좀 나와 있고 정보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변호사님 통해서 좀 명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그 명도 소송에 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아이드 부동산의 권상환 대표였고요. 우리 김묘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